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방위산업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무기산업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세계 방산기업 랭킹을 쭉 발표를 하거든요. 그 탑 1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보면 미국 기업이 5개입니다. 중국이 3개, 영국 하나, 러시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그룹이 26위, 또 카이라고 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56위, 또 LIG 넥스원, 레이더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기가 76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미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입니다만은 원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전까지는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강자였어요. 강력한 무기들이 생산되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776년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가지고 기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석탄 생산량입니다. 석탄을 캐는 데는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이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그 물을 퍼 올리면서 석탄 생산량도 급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석탄을 이용해서 철도 많이 생산됩니다. 특히 1850년대에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베세머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강철의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상력이 엄청난 총과 대포, 군함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자는 독일이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원래 조각조각 나뉘어서 살았거든요. 지금 독일 그 땅에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1871년에 독일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수요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독일에서도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철강, 화학산업은 아주 강력했고요. 이 공장들에서 민간용 제품, 거기에다가 무기를 같이 만드는 이런 군산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크루프라든가 마우서, 바이에르, 또 라인메탈 같은 아직도 건재한 그 독일 기업들, 이미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업들에서 아주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대포, 소총, 탄약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1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독일이. 하지만 패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독일한테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되잖아요. 그 독일 내 무기 생산은 금지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933년에 그 나치당의 히틀러가 수상으로 집권을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 그런 거 난 상관없어 하고 국제사회의 약속 이런 거 다 무시한 채 거국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 과학자들의 수준은 엄청났거든요. 그 독일 과학자들의 지식과 창의력, 이것이 신무기 개발에 총동원되는 상태가 됩니다. 기업들도 너나 없이 군수공장으로 다 전환이 됐죠. 그래서 벤츠 말이죠. 또 폭스바겐, 포르쉐 같은 이런 자동차 공장들만 해도 이들이 일반 소비자용 자동차도 만들었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양의 군용 차량들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 전범 기업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탱크와 대포, 잠수함, 비행기, 미사일 이런 것들로 다시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거의 유럽 전역을 점령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결국 소련과 미국, 영국 이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했고, 결국 독일이 패배를 하고 말죠. 패전국 독일, 동독, 소독으로 분할이 되고 베를린은 4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군수산업도 완전히 전면 해체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독일 과학자들 말이죠.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과 소련이 이걸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 과학자 127명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걸 페이퍼클립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사일,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의 최고 과학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달 착륙하는 그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독일 과학자들이. 또 ICBM 같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독일 과학자들의 기여가 막강했다고 봐야 합니다.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치 과학자들을 데려갔어요. 덕분에 소련은 미국보다도 먼저 지구 궤도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은 우주 개발, 미사일, 핵무기 분야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독일 과학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본이 개항한 게 언제입니까? 1854년이었잖아요. 페리 제독이 몰고 온 그 미국 배, 시커먼 배라 그래서 그걸 쿠로후네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일본이 개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구식 산업화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방직 공장 같은 이런 경공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서 이 철강, 조선 이런 이 중공업으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장 안에서 민수용도 만들고 군사용도 만들고 하는 이런 군산 복합 시스템의 산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도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또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이런 데들이요. 이게 다 군산 복합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배를 만들어낸다면 한편으로는 화물선을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모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해군에다가 공급을 했던 거죠. 이 무기들을 가지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걸 세우죠.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을 전면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1941년에는 6척의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태평양 함대를 공격을 했죠. 미국은 그때까지 고립정책을 폈어요. 너희들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난 관계없어.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본한테 직접 공격을 당하니까 미국도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폭격과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군수공장들을 한반도와 만주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압록강에 있는 수풍발전소라고 하는 게 이 한반도 최대의 발전소였는데 그 수풍발전소도 그렇고 또 함흥의 질소비료공장 여기는요 거대한 화학산업 컴비나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군수공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도 일본의 군수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은 패배를 했고 미군의 통치를 받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독일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일본도 무기 생산 대부분 다 금지를 당했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나면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위대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무기 생산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은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대륙하고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기 생산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이 이 진주만 공격을 해서 결국 2차 대전에 끼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쟁 물자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생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요. 거대한 민간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게 다 군수용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 자동차, 뭐 비행기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때 마침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일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수 공장으로의 전환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기들, 전투기, 탱크, 대포, 소총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미군들에게도 공급을 했지만 소련,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연합군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도 미국의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를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스탈린에게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스탈린의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죠. 연합군의 승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수 공장들은 대부분 이제 민영으로 전환을 합니다. 미국도. 그러다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1949년에 중국이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 손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1950년 다음해에는 바로 그 옆에서 또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한국 전쟁 뒤에 소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세를 바꾸게 되는 거죠. 군사 예산을 늘리고 무기 생산도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기 생산하는 시스템을 바꿨어요. 2차 대전 중에는 전쟁생산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이후부터는 생산은 다 민간에다 그냥 맡겼습니다. 정부는 민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오겠다, 또 주문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하나의 수요자다. 돈 벌고 싶은 기업은 공급을 해라.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소위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이 됐던 거죠.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는 냉전이라고 하는 구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뜨거운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대결을 벌이는 그런 구도, 그게 콜드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 이 대결이 세계 곳곳에서 수십 년간 계속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군대를 유지했고요. 미국 역시 군대를 세계 곳곳에 주둔시켜가면서 소련의 진출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썼던 무기의 상당 부분은 Made in USA, 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군수 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냉전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수많은 방산 기업들, 무기 산업의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 형성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군수산업도 격변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유지할 이유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군사 예산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제일 큰일 난 데가 어디입니까? 방위산업 업체들인 거죠. 주문이 없어졌잖아요. 수입이 급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방위산업 업체들이 우리 합쳐서 덩치를 크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우리 간의 경쟁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1위의 방위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락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예. 이거는 락히드라고 하는 데하고 마틴 마리에타라고 하는 이 방위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한 10여 개의 기업들이 합쳐져서 현재 락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데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잉이라든가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강자들, 이들이 거대한 규모입니다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기업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산 품목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나는 첨단 무기들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재래식 무기들은 만들지 않게 된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멋있는 무기,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무기들로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뭐 이런 것들, 또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들은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고 이라크전 뭐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무기 생산이 조금씩 늘어났긴 했지만은 또다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방위 산업은 극도로 위축되어 가게 됐죠. 특히 재래식 무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자니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방위 산업체들이 그냥 극도로 쪼그라들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할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라들이 비축한 것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뭐 난리가 난 거죠. 나라들마다 무기가 부족해서. 부랴부랴 뭐 지금 있는 그 방위산업 기업체 공장들을 가동한다고 그러지만 그동안 너무나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력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게 노동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훈련이
되고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유들 때문에 생산이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까지 미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도 군수산업의 엄청난 강자이죠. 사실 1991년 이전에 소련 시절부터 군수산업은 강력했어요.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스탈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경제가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련이 많이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넓은 땅이죠. 거기에서 식량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스탈린은 어떻게 했느냐? 유럽 쪽에 있는 넓은 그 비옥한 농토로부터 생산된 그 농산물들이요. 그거를 가지고 대부분 다 수출을 했습니다. 인민들은 쫄쫄 굶고 하는데 농산물은 수출을 했던 거죠. 그 수출 대금을 가지고 무기 공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패전국인 독일에서 또 과학자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은 일반 경제는 형편없었지만 무기와 관련돼서는 엄청난 산업을 갖추게 됐던 거고요. 또 관련된 과학도 아주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낸 무기들, 군사기술들, 이걸 가지고 공산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 북한 뭐 이런 위성 국가들한테도 다 무기를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인도 같은 이 제3세계 국가들로는 이제 많은 양을 수출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옐친의 러시아 정부는 국방 예산을 극도로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방산업체들은요, 정부가 사주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해외에서 수출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전 세계로 많이 보급이 되거든요. 이 러시아제 무기는 성능은 미국제보다는 못하지만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제3세계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 거기로 많이 팔려 나갔던 겁니다. 2000년에 푸틴이 집권을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시 군사 예산을 늘려갔습니다. 옐친 시절에는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러시아가 돈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죠.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가잖아요. 그 중국이 석유를 엄청나게 소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러시아의 석유 판매 대금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틴은 방위 산업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 산업은 러시아의 산업들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로스텍이라고 하는 러시아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2023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세계 방산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거치면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방산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보니까요,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그 형편없는 싸구려 드론들의 러시아제 탱크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해서 쓰던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형편없는 무기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의 수출 액수도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자기들이 소모를 해야 됐기 때문에 수출 여력도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사지 않은 요인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급기야 이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쓰던 동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폴란드인 거죠. 폴란드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원조를 해주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채우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러시아제 무기를 멀리하는 거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은 세계 무기 매출에서 세계 2위로 떠올랐는데요. 매출액 탑10 기업 중에서 3개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방산의 특징은요,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산된 대부분이 인민해방군을 무장시키는데 충당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요, 1978년에 등소평이 집권을 하고 개혁 개방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기 생산에다가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택동 시절에 많이 만들어놨던 무기 공장들을 다 민수 공장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제 관심 두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1989년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등소평조차도 경제는 자유화하지만 정치적인 민주화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천안문에 모여서 시위하고 막 하던 그 사람들을 탱크로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등소평도 이거 안 되겠는데 전쟁 준비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무기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소련까지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국가 그중에 제일 큰 데는 중국밖에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그전까지는 소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든든했는데 이제는 공산국가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켜야겠다 해서 다시 군비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국가로의 전환 이거는 2010년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요 GDP의 38%가 소비가 되고 44%가 투자가 됩니다. 그 44% 투자에 상당 부분이 군사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방위산업이 대단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수출을 별로 하지 않고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방위산업하고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무기는 러시아 기술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특히 동유럽, 동남아 이런 데들이 러시아 무기를 멀리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중국산 무기를 멀리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나토 표준의 무기, 그건 미국 표준의 무기라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한국도 그런 나토 표준에 상당히 가까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폴란드, 터키, 프랑스 같은 이 나라들이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강점은요. 재래식 무기인데요. 그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싸고 또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광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포라든가 전차, 함정,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 이런 것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 품목이거든요. 이게 재래식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 원천 기술들이 이미 오래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것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한국은 그거를 싼 비용에 빨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 같은 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무기와 더불어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방산기업들도 미국 방산기업들한테 그걸 예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넘겨받았던 거고 우리도 배웠던 겁니다. 근데 폴란드 같은 나라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추격을 할 겁니다. 마치 이 조선산업, 선박이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한테 추격을 다 당했잖아요. 이 중국이 더 잘하는 분야들도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 무기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분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새로운 무기 수요가 우리 주력 품목,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나라의 군사비 지출이 다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방위산업체든 간에 방위산업체들의 매출은 당분간은 모두 다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재래식 무기냐 아니면 AI, 인공지능 같은 이 소프트웨어 지향의 첨단 무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재래식 무기 비중은 축소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무기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거지 상공을요. 수많은 이스라엘 드론들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다닙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에도 땅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굴 속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옷과 또 헬멧 이런 데는 전부 센서들, 카메라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찍는 영상과 또 수많은 이 센서들이 파악하는 그 신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휘본부의 컴퓨터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수많은 곳에서 전해오는 그 정보들을 종합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시시각각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와 통신, 정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방위산업의 새로운 수요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팔란티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같은 첨단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기존의 방산업체들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전통적인 거대 방산업체들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미국 국방부가 군사비의 대부분을 이 재래식 방산업체들한테 지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수요는 이 소프트웨어 쪽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터에서는 하지만 지출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전통적인 방위산업체 또 국방부 이런 데하고 IT 기업, 실리콘밸리 기업들 이런 데하고 지금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일론 머스크가요, F-35 스텔스기를 조롱을 했어요. 이거는 비싸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드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형편없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드론 싼 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비싸봐야 100억 원 이 정도면 가장 좋은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텔스기는요 1,5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드론 15대는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데 투자를 하냐라고 일론 머스크가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미국 국방성에다가 야 이거 좀 제발 좀 바꿔라. 그리고 무기 계약 하나 하려면 뭐 몇 년씩 걸리는 이런 방식 이제 이거 뜯어 고치자. 이런 요구도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공개 서한까지 미국 정부와 또 국방성에다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방산업체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방산연합회, 실리콘밸리 디펜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결성이 됐어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축입니다만은 럭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기존의 방산업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기존 업체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이 무기 시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방산 시장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